이재명이 밉더라도 결코 내란 세력에게 기회를 다시 줘서는 안 된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뿌린 대로 거두는 세상을 만들 거니까 대가를 치러야 되겠죠. 여러분의 깨끗한 한 표 한 표로 6월 3일 날 독재를 막을 수 있죠. 젊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경기 남부에서 우리가 만들었던 것이 동탄의 기적이었습니다. 이번은 동탄의 기적이 아닐 겁니다. 대한민국의 기적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자, 대선이 9일 남았습니다. 이재명 후보 대선 출마 선언 후 처음으로 기자간담회를 열고 본인의 공약과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주말 유세전 속에서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 모두 중원 공략에 나섰고요. 이준석 후보는 수도권에서 청년층 표심 잡기에 나서는데요. 전문가들과 함께 쟁점 자세히 짚어봅니다. 성지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강전의 국민의힘 대변인, 임승우 개혁신당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 공식 기자간담회가 한 2시간 전쯤 끝났습니다. 이 질의응답이 상당히 길게 이어졌는데 저희가 주요 내용 모아봤습니다. 듣고 오시죠. 대립과 갈등의 정치가 만들어낼 이 악순환의 고리를 반드시 끊어야 합니다. 내란 세력의 죄는 단호하게 벌하되 특정인을 겨냥해 관역으로 삼는 정치 보복은 결단코 없을 것입니다. 재임 중 대통령은 적용이 없다. 헌법에 그렇게 써져 있잖아요. 그 써져 있는 대로 읽으면 되죠. 그 개정 당시에 국민의 뜻이라면 그 개정된 헌법에 따르는 게 국민 주권주의에 더 맞다. 당연히 국민의 뜻을 존중해야죠. 네, 들으신 것처럼 이재명 후보 내란 세력의 죄는 단호하게 벌하겠지만 정치 보복은 없을 거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항상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진정성 이야기가 같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하는 말과 행동이 굉장히 좀 괴리가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이낙연 전 대표 이분이 왜 지금 민주당 후보인 이재명 후보를 돕지 않고 있을까요? 오히려 새미래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개헌과 관련해서 국민의힘과의 연대 이런 것에 힘을 실어주는 모습들도 보여주고 있거든요. 지난 총선 과정에 있어서 비명 횡사, 친명 횡재 이 공천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똑똑히 보신 바가 있습니다. 본인이 민주당 내에서도 말하자면 친노 친문 세력으로부터 핍박받았다라는 그동안의 이미지들이 있었고 그러면서 본인을 밖에서 도왔던 그 더민주 혁신회의 이분들이 지난 총선 과정에서 31명이라는 대규모로 원내로 진입을 했었거든요. 네. 그 과정에서 강원도당 위원장이 갑작스럽게 서울 은평구에서 당선이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구설수가 있었던 양문석, 김준혁 이런 후보들조차도 막판까지 공천 취소하지 않았는데 이분들의 공통점이라는 것은 다 친명 세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본인이야말로 그동안에 가까운 사람들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손이 안으로 굽는 모습들을 보이고 그리고 본인과 반대편에 있었던 세력들 특히 이낙연 후보라든지 그리고 친문 세력 같은 경우에는 지난 공천 이후로 아예 지금 민주당 내에서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 진정성을 보일 것이었으면은 그중에 일부라도 민주연구원 원장이라든지 근처에 두면서 계속적으로 소통하는 모습을 보였어야 되지 않을까. 지금 와서 이런 이야기 하는 것은 네. 아무도 믿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또 하나 살펴볼 게 개헌 관련 내용입니다. 이 헌법 개정을 재임 중인 대통령에게 적용할지 이 여부에 대해서 국민 뜻을 존중해야 된다 이렇게 밝혔어요. 개헌의 혜택이 재임 중인 대통령에겐 가지 않는다라는 전제를 깔긴 했습니다만 국민 뜻을 존중해야 된다라는 이 멘트가 좀 유보적인 여지를 남겨두는 것으로 좀 들립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이제 당연히 헌법에 그렇게 쓰여 있으니까 그대로 읽으면 된다까지만 말했으면 사실 제일 좋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의 어떤 진이나 이런 것을 비난하고 싶지는 않지만 뭐 유세 현장에서도 그렇고 저런 기자회견에서의 발언도 그렇고 계속해서 불필요한 억구들이 붙으면서 계속해서 의혹을 증폭시키는 거 아닌가라는 의혹이 듭니다. 왜냐하면 국민 뜻을 존중해야 한다라는 뜻은
결국에는 국민 뜻이 만약에 개헌을 하는 대통령에게도 적용시켜달라라는 것으로 국민의 뜻이 모인다면 다시 한번 재고해 볼 수 있다라는 여지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거거든요. 이재명 후보는 굉장히 노련한 정치인이고 정치적 언어에 있어서는 굉장히 해석의 여지가 굉장히 큰 정치인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정치적 언어를 쓴다는 것은 본인이 어떤 저런 언어를 썼을 때 일어날 수 있는 파장에 대해서 조금 더, 그리고 본인이 말하듯이 굉장히 조금 지지도가 높은, 본인이 표현하듯이 지지도가 높은 그 대선 후보만큼의 정치적 언어의 무게를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예. 부의장님 의견 좀 여쭙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헌법 개정에 관련된 원칙적인 얘기를 한 겁니다. 헌법 개정이 뭐 정치 엘리트들끼리 모여서, 정당 세력들끼리 모여서 뚝딱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국민들의 의견을 묻고 국민들의 의견에 따라서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원칙적인 이야기를 말씀하신 거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마도 개정 헌법에 따라 만약에 재임 중인 대통령이 추가 혜택을 받는 것은 국민들이 쉽게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부정적인 뉘앙스의 말씀도 해주셨어요. 네. 사실 이 헌법 128조에 재임 중인 대통령이 혜택을 못 받는다는 조항은 대한민국의 헌법만 갖고 있는 아주 독특한 조항이거든요. 역대로 한국 그 정치사에서 뭐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등등이 헌법 개정을 통해서 본인의 그 집권을 연장시키려는 시도를 늘 해왔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을 굳이 명시해 놓은 거다. 그래서 과거의 국민들은 그걸 우려 때문에 그 128조를 명시한 거기 때문에 현재의 국민들이 혹시나 이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는 물어봐야 된다라는 원칙적인 얘기를 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김문수 후보도 공약과 비전 제시에 나섰습니다. 아침에 이 유경수 여사 생가 앞에서 대통령의 당무 개입을 원천 차단하겠다, 기득권 정치에도 마침표를 찍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듣고 오시죠. 대통령의 당무 개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특히 당내 선거 및 공천, 인사 등 주요 당무에 관하여 대통령의 개입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반드시 포함시키겠습니다. 우리 당은 당의 역량을 총동원해서 사전투표의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러니 걱정 마시고 사전투표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사전투표에 참여하겠습니다. 네, 김문수 후보 당과 대통령의 분리를 강조하는 정신을 당원에 명시를 하고 선거 공천에서 대통령 개입을 금지하는 내용을 당원에 포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면 어떤 게 달라지는 건가요? 저희는 일단은 중도 확장적인 메시지들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동안에 김문수 후보가 경선 과정에서도 쉽지 않았습니다만 그 이후에 한덕수 후보와의 단일화 과정, 이 과정에 있어서 저희들의 전통적인 지지층들도 많이 좀 실망을 하셨던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어느 정도 좀 결집이 되어가는 모양새들을 보이고 있고,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탈당을 함으로써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중도 확장적인 메시지를 내는 것이 조금은 더 수월해진 상황들이 된 것입니다. 지금 충청권을 돌고 있다는 것은 그런 의미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중도 확장적인 이미지를 보여주면서 캐스팅 보트인 충청권을 흔들겠다라는 생각을 가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 대통령의 당무 개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저희 입장에서는 이번 조기 대선이 이루어지게 된 그 과정에 있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결정, 여기에 대해서 반성하는 모습, 그리고 보수가 쇄신하는 모습 보이겠다라고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뭐 민주당이라든지 혹은 일각에서는 말만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 지적들도 있었던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아예 당원 자체에 저희가 2번의 탄핵을 겪었고 여기에 대해서 반성한다는 메시지를 넣겠다라는 이야기를 함으로써 진정성을 보여드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러한 충청권에서의 그 어필, 이러한 표심들이 저희는 전체적인 득표율을 올리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눈에 띄는 게 김 후보가 나도 사전투표를 할 예정이다, 당에서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면서 이 사전투표를 독려한 점인데, 이게 부정선거론에 동참한다, 이런 여론을 좀 일축하려는 의도로 봐야 될까요? 그렇죠. 그리고 김문수 후보는 사실상 8명의 경선 후보 중에 한 명이었을 때는 사전투표제를 폐지하겠다라는 공약을 갖고 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8명 중에 한 명이었을 때와 이제 저희 당의 얼굴로서 후보가 되었을 때는 스탠스가 바뀔 수밖에 없는 것이죠. 개인의 의견보다도 저희 당이 나아가는 방향에 대해서 지금 김문수 후보가 굉장히 잘 맞추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조금 아까 대통령의 당무 개입 문제 같은 경우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서 왜 후보 자체는 절연하지 못하는 것이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 네. 오히려 공식적으로 정리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 그리고 오늘 나오고 있는 이러한 메시지들이 저희가
그동안에 보여드렸었던 김문수 후보가 어떤 강성 우파로 보였었던 이미지들 이런 것들이 사실 이번 선거 과정에 있어서도 많이 희석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후보가 살아온 인생의 궤적 같은 것을 보았을 때는 5.18 정신에도 오히려 맞는 것이 김문수 후보가 아니냐. 많은 국민들께서 생각하신 부분들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어필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사전투표도 본인 스스로도 제가 사전투표를 할 테니까 마음 놓고 오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준석 후보 일정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이준석 후보는 오늘 석촌 호수와 종로 등 이 수도권에서 유세에 나섭니다. 최근 여론조사를 살펴보면 지지율이 2자릿수까지 올랐거든요. 지난 총선에서 동탄의 기적이라고 말하면서 이번에는 대한민국의 기적을 만들어야 된다고 했는데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네, 저희는 여전히 남은 시간이 9일이라고는 하지만 선거 판세에 있어서 특히나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 9일이라는 시간은 한두 번의 새로운 구도 변화를 나올 수 있는 굉장히 좀 유의미한 시간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준석 후보가 지난 대선에 국민의힘 대표를 지내면서 했던 것이 세대 포이론이라는 것이었는데 젊은 층의 어떤 표심을 굉장히 끌어들임으로써 그들이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을 설득함으로써 대선에서 승리를 가져간다. 이런 전략을 구현한 바 있는데 이제 그런 전략의 연장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이제 지난 선거 기간 동안에도 계속해서 학식을 먹는 행사를 통해서 미래 세대의 이야기를 하고 또 연금 문제에 관해서도 구연금과 신연금을 분리하자라고 하면서 소위 양당이 연금 개악이라고 불리는 미래 세대에 대해서 빚을 떠넘기는 그런 행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비판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그런 기획과 그런 일정들이 미래 세대에 상당히 좀 반응을 일으키고 있다라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계속해서 이런 일정을 가져감으로써 남은 9일 동안의 기간 동안 굉장히 좀 동탄의 기적을 넘은 대한민국의 기적을 불러일으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시청자 여러분 9일 뒤면 이제 투표를 하실 시간입니다. 오늘 이 대선 당일인 6월 3일에 사용할 투표 용지를 인수하기 시작했습니다.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의 단일화 1차 시한은 지금 넘긴 겁니다. 단일화 구애를 하고 있는 국민의힘과 철벽 대응으로 맞서는 이준석 후보의 목소리 준비했습니다. 단일화만 될 수 있다면 어떤 형태의 방식이든 백가쟁명식의 방식이 많이 나올수록 좋은 국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사전투표 전까지는 단일화를 하는 것이 국민의힘에 있는 사람들은 그저 정치공학적 단일화 같은 것을 계속 언론에 이야기하면서 분위기 흐리는 데만 지금 일조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발 좀 정신 좀 차리고 지금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 단일화가 성사되지 않으면서 두 후보 이름 옆에 사퇴 표기가 없이 인쇄가 됐는데 지금 1차 단일화 시한을 넘기게 된 상황, 원인이 뭐라고 보시는지요? 일단 두 후보가 합쳤을 때 시너지 효과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 각종 지표로 드러나기 때문이라고 저희는 보고요. 왜냐하면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의 그냥 지지율을 단순 합산할 경우에는 이재명 후보와 비등한 수치로 나올 수는 있습니다만 그것이 둘이 합쳤을 때는 그런 결과로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 각종 지표로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이 단일화를 막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는 토론회를 거듭할수록 뭔가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는 뭔가 보수 지지층을 끌어올 수 있다는 믿음을 좀 갖고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토론회를 좀 더 진행하고 최대한 늦게 단일화를 혹시나 하더라도 늦게까지 하는 것이 물론 지금까지 한 번도 단일화 하겠다고 말한 적은 없습니다만 네. 기한을 최대한 늘리는 것이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는 유리하다는 판단이 있었던 것 같고요. 22년을 떠올려 보더라도 그 당시에 안철수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단일화를 할 때 투표용지는 결국 인쇄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사전투표 전날 밤에 마지막 토론을 하고 그런 다음에 새벽에 단일화가 전격으로 이루어졌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투표용지가 나오는 것 자체는 별로 그렇게 의미가 없다라는 판단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두 후보의 시너지 효과가 지금까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준석 후보가 2차, 3차 이런 기한이라고 하는 그 기간까지도 단일화에 응할 거라고 좀 보지 않습니다. 예.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는 없다고 못 박은 만큼 그 뜻을 존중하는 게 도리겠습니다만 지금 보수층에서는 단일화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2차 단일화 시한은 사전투표 전날인 28일입니다. 이준석 후보께서는 단일화가 없다고 하고 있어요. 네. 근데 당 내부에서도 단일화 없는 완주가 승기를 잡는 유일한 방안이다 이렇게 보고 계신 건가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제 성치훈 부의장께서도 잠깐 언급을 해주셨지만 이게 이준석 후보의 지지층을 국민의힘 측에서 좀 제대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왜냐하면 이준석 후보는 지난 동탄 선거에서도 마찬가지로 보수 지지층에 대한 표를 끌어오는 것도 있었지만 민주당에 대해서도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는 찍을 수 없고 그렇지만 진보 진영에 대한 연성 지지층의 표를 이준석 후보가 묻고 있는 측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이준석 후보와 김문수 후보로 단일화가 됐을 때 과연 이 표가 모두 김문수 후보에게 가겠냐, 아니면 오히려 이재명 후보에게 더 많은 표가 가서 이재명 후보가 과반을 넘겨버리는 상황이 되냐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좀 전략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준석 후보가 지금 이재명 후보의 그리고 민주당의 지지층을 끌어오고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 측에서도 단일화 논란에 대해서 그리고 단일화에 대해서 이렇게 집착할 것이 아니라 김문수 후보의 비전과 공약에 대해서 보여줌으로써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가 같이 이재명 후보의 지지세를 낮추는 그런 모양새가 오히려 선거 판세에 두 후보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이준석 후보에 대한 투표는 사표, 이 죽은 표가 아니라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밝혔습니다. 그 발언에 대한 후폭풍이 상당한데요. 박정훈 의원 같은 경우는 이런 자가 우리 당 대표였다니 그냥 하와이에 정착하시길이라고 지적을 했고, 김근식 송파병 당협위원장은 당대표와 대선 후보 국회의원까지 다 하신 분이 이준석 찍으라고 하는 거는 자가당착, 후안무치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하와이에 특사단까지 보내셨는데 힘이 쭉 빠지실 것 같아요. 어떠십니까? 그렇죠. 저 그 글만 보았을 때는 좀 실망스러운 생각들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이제 홍준표 전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준석 후보와 그 오랫동안 가까운 사이로 지내온 것을 전 국민께서 다 알고 계시는 부분이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준석 후보의 기운을 띄워주면서 저희가 막판까지 단일화에 대해서 협상을 하는 것은 당 내에서 또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준석 후보와 김문수 후보가 각자의 지지세를 올리면서 나중에 그 하나로서 융합이 되었을 때 플러스가 되기 위해서는 이준석 후보가 더 이렇게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는 것도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홍준표 시장께서 거기까지 생각하고서 한 말씀이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지난번에 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뭐 총리 제안을 받았다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처럼 민주당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까워 보이는 것보다는 차라리 낫지 않은가라는 생각도 들고, 당 입장에서는 홍준표 시장의 뭐 의견 이런 것들을 넘어서서 끝까지 이준석 후보의 단일화에 대해서 더 열심히 노력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개혁신당 입장에서는 단순한 정치인의 지지가 아니라 국민의힘의 경선에 참여했던 유력 정치인사의 지지기 때문에 의미가 클 것 같은데 어떻게 평가를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이라는 개인의 정치인이 갖고 있는 이 정치적 의미를 굉장히 좀 높게 평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사실 지난 국민의힘 경선에서 소위 사기 경선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그 과정에서 홍준표 시장이 그 당에 거의 30년 가까이 헌신을 했는데 일종의 사기 경선을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홍준표 시장뿐만 아니라 홍준표 전 시장에 대한 지지자분들도 굉장히 많은 상처를 받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의 어떤 마음을 개혁신당이 고스란히 담기 위해서 저희는 노력해야 될 지점인 것 같고요. 또 대변인께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셨지만 국민의힘 일부 의원과 관계자들이 홍준표 시장에 대해서 그렇게 구애를 하다가 그 구애를 받아주지 않았다고 해서 저렇게 모진 말을 하는 것 자체가 30년 동안 당에 대해서 헌신한 분에 대한 예의인가라는 생각이 들고, 일방적 구애를 하다가 그 구애가 실패했다고 저런 모진 말과 침을 뱉는 것이 과연 국민의힘과 김문수 후보에게도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는 다음 쟁점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 시흥의 거북섬에 자리한 이 웨이브파크를 자신의 경기지사 시절 치적이라며 자랑을 했는데요. 사실과 다르다는 지적이 잇따르며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시흥의 거북섬이라고 있죠. 거북섬의 그 웨이브파크라고 요새 장사 잘 되나 모르겠네요. 잘 안 돼요? 잘 안 되면 안 되는데. 거기가 꽤 고용 규모도 있고 그러지 않나요? 그럼 실제로 어떻길래 저기 모인 분들이 저렇게 말씀을 하냐 궁금하실 거잖아요. 저희가 웨이브파크에 직접 상가를 가진 분을 찾아서 물어봤습니다. 들어보시죠. 공실이 한 90% 가까이 될 거예요. 나머지 뭐 일부 좀 영업을 하고 있어도 뭐 정상적인 영업이라고 볼 수 없고요. 활성화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대책들이 좀 나와야 되는데 그런 건 없고 그 유치한 거에 대해서만 그렇게 바람삼아 얘기한다는 게 무책임해 보이고 그런 부분이 많죠.
네, 들으신 것처럼 이재명 후보 이 거북섬의 웨이브파크를 경기지사 치적으로 내세웠는데 투자한 분은 지금 뭐 정상적인 영업이 안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그 투자한 분들은 조금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할 수도 있죠. 근데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거북섬이라는 섬 자체는 이재명 당시 지사가 만든 게 아닙니다. 그 이전에 이미 매립을 하고 만들어 놓고 대규모의 돈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이 인공섬에 대해서 아무도 투자를 하고 활용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재명 후보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사실 부산 기장군에서 설치를 하려고 추진이 되고 있던 이 웨이브파크라는 곳이 행정적 절차 때문에 계속 난항을 겪으면서 시간이 지연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경기도에서 좀 신속 절차를 밟아서 유치를 해주겠다라고 해서 그걸 끌어온 겁니다. 그래서 사실 웨이브파크 하나를 끌어왔다고 해서 거북섬 전체의 경기가 활성화될 수는 없겠죠. 그 이후에 다양한 다른 관광거리들도 좀 유치를 하고 하는 것들을 후속 도지사라든지 아니면 시흥시에서 좀 추진을 했었어야 되는 부분인데 웨이브파크 하나 때문에 거북섬이 살지 못했으므로 웨이브파크 유치한 거 잘못한 것이다라고 지적하는 것도 너무 과하다는 것이죠. 이재명 후보,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로서는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일을 했던 겁니다. 사실상 죽어있는 공간이었던 거북섬에 대해서 웨이브파크도 유치해보고 다른 것들도 최대한 같이 왔다면 시너지를 내면서 다 잘 사는, 다 잘 되는 관광단지가 됐을 텐데 웨이브파크 하나 이외에 다른 것들이 추진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공실률이 있다든지 거북섬 전체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그 모든 책임을 이재명 후보, 이재명 당시 지사에게 물을 수는 없다라는 말씀을 저희는 드리고 있는 거죠. 네. 각 당에서도 지금 대응에 나서고 있는데 먼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같은 경우는 이 지역 상인들의 속이 터지는 거북섬의 웨이브파크를 자랑하니까 시흥 시민들이 분노했을 것이다라고 말을 했고요. 국민의힘에서도 이 90%에 가까운 87%의 공실률을 지적을 하셨어요. 이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 지금 올해 1월 기준으로 거북섬 내 상가가 3,253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13%만 입점을 하고 87%가 현재 공실인 상황입니다. 예. 거북섬 자체가 아니라 웨이브파크에 대한 문제인데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측에서는 자꾸 이거를 희석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네. 결국에는 본인이 다른 지역에 갔다가 이 웨이브파크, 서핑 하면은 괜찮겠구나. 그러니까 본인이 보니까 좋아 보여서 제대로 된 타당성 조사라든지 이런 것 없이 덜컥 시흥시로 가지고 왔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이게 본인이 잘한 사업으로서 치적하는 형태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거는 메시지 팀에서 쓴 게 아닌 것 같아요. 예. 이렇게 대선 후보가 지역을 돌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저도 예전에 대선 캠프에 있어 보면 그 지역의 정책이라든지 상황을 보고서는 메시지들이 다 나갑니다. 네. 그럼 저 거북섬에 있는 웨이브파크 같은 경우에는 얘기했을 때 플러스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캠프 측에서는 알고 있었을 텐데 이재명 대표가 그 뒤의 상황에 대해 제대로 모르는 상황에서 내가 이거 가져왔으니까 그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근데 저기가 완전히 망한 부분이 되었고 그리고 그 과정에 있어서 많은 자영업자들께서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지금까지 선거 캠프 과정이 그래요. 커피 원가 120원 부분들도 그렇고 호텔 경작이라든지 국민들께서 이해하지 못하고 여기에 대해서 이상하다라고 이야기하면은 사과하면 되는 거거든요. 이 웨이브파크 사건에 대해서도 본인이 그때 조금 실수가 있었다, 잘 못했다 사과하면 되는 것인데 오히려 되려 지금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는 고발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강압적인 모습들이 오히려 국민들께는 더 마이너스적인 부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저 발언을 대선 캠프에서 썼는지 아닌지는 확인이 좀 필요하다는 부분 말씀드리고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는 일단 성추훈 부의장님 말씀은 남경필 지사 때부터 시작됐던 사업이었고 죽어있던 상권을 살리려는 노력이었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개혁신당에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어요. 근데 이게 국민의힘이나 개혁신당에서 먼저 공격 카드로 꺼내든 게 아니에요. 본인이 유세 현장에 가서 거북섬 웨이브파크를 언급하면서 자랑하듯이 저런 말을 했으니 저희는 그리고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저런 것에 대해서 맞는 얘기인지 분석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어떤 자신의 치적과 그런 것들을 홍보하는 그런 차원에서 들고 온 카드에 대해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면밀하게 분석해보고 사실은 이렇고 현실은 이렇다라고 말해주니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는 왜 그런 걸 공격하냐라는 식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또 커피 120원이나 호텔 경제학이나 이런 것처럼 기싸움을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인들이 가지고 온 카드에 대해서 최소한 어떤 분석도 없이 그리고 유세 현장에서 저렇게 본인들이 의도했던 바와 전혀 다른 반응이 나왔을 때는 본인들이 즉각 수정을 해야 됩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의 선거 전략으로 봤을 때도 저런 상황에서 이재명 후보가 즉각적인 어떤 것을 발휘해서 다른 방향으로 어떤 이야기를 끌고 나가든지 아니면 이재명 후보가 그것을 할 수 없었다면 그것에 대해서 선대위원회에서 다른 메시지 전략으로 가져가야 되는데 황당하게 정면 충돌 기조로 가버려요. 이것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웨이브파크가 그런 것에 대해서 공실률이 굉장히 높고 실패한 사업으로 가까워지고 있다는 분석이 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리고 이것은 분명히 문제없다는 식으로 가려고 하고 있거든요. 부의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노력을 했다면 그 당시에 노력을 했다면 그 웨이브파크와 거북섬이 살 수 있는 다른 사업에 대해서 검토를 해봐야겠죠. 그 다른 사업을 가져와서 웨이브파크와 거북섬이 살아났다면 그것은 치적으로 내세울 수 있을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부산 지역에서 가져오는 상황에서 다른 어떤 사업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지 않고 다른 사업은 추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그런 상황에서 실패했다고 보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는 그래도 그렇게 노력했어. 그러니까 우리 공격하지 마라고 하는 것은 본인들이 먼저 갖고 나온 카드에 대해서 먼저 반성과 어떤 분석이 없는 그런 면모를 저희가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앞서 언급해 주신 것처럼 오늘 민주당이 거북섬을 만들었다고 자랑한다라고 언급한 이준석 후보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도 그 SNS 메시지를 수정했습니다. 거북섬을 만들었다고 자랑한다를 거북섬 웨이브파크를 만들었다고 자랑한다라고 수정했거든요. 그 말 자체가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북섬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취임했을 때부터 이미 만들어져 있던 겁니다. 근데 사실상 놀고 있는 공간이었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상당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만들어진 유령섬 같이 돼버린 거북섬에 대해서 어떻게든 이걸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들을 했던 것인데 이준석 후보는 SNS에 그거를 세밀하게 언어를 고르지 못하고 거북섬도 이재명이 만든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누가 볼 때는 쓸데없이 거북섬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웨이브파크를 유치를 했는데 그게 제대로 성공하지 못하지 않았냐는 지적으로 들릴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건 분명히 잘못된 지적입니다. 그러니까 웨이브파크 하나만으로 거북섬의 경제를 살리지 못하지 않았냐. 뭐 임성호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추가적인 뭐 다른 사업들도 했어야 되는 건 아니냐. 이 지적을 했다면은 뭐 응당 받을 수 있는 것이지만 거북섬 자체를 이재명이 만들었고 이재명 도지사가 웨이브파크 하나만 해놓고 지금의 상태를 만들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과한 주장이고 허위 사실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적을 하는 거죠. 뭐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페이스북에 써 있는 글을 수정하긴 했습니다. 거북섬에서 거북섬 웨이브파크로. 그런데 개혁신당에서는 그 단어를 바꾼 게 논쟁의 중심에 설 이유는 건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가 SNS 글 수정한 것을 또 말꼬투리를 잡는 것 같아요. 사실 그 당시에 이준석 후보의 SNS 글을 보면 명백하게 그 거북섬 웨이브파크에 대해서 발언한 이재명 후보의 발언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웨이브파크에 있는 공실률과 웨이브파크의 사업성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그 SNS 그림을 민주당도 분명히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일종의 하위적인 정치적 기술로 들어가는 거죠. 거북섬 웨이브파크인데 왜 거북섬이라고 했냐라고 말꼬투리를 잡고 늘어지는 그런 기술을 걸어보려는 것인데 국민들은 분명히 알고 있을 겁니다. 지금 나가고 있는 저 자료화면에 SNS 글만 보더라도 이준석 후보가 전체적으로 웨이브파크의 어떤 실패한 사업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뭐 혐의적으로도 민주당도 걸고 넘어질 것이 없다고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종의 국면 전환을 고려해서 저런 기술을 쓰는 것 같은데 국민들이 분명히 지켜보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변인. 지금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이런 웨이브파크 이야기를 나온 것이 저는 굉장한 실전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를 한 2년 반 정도 했습니다. 2020년 여름부터 22년 겨울까지 그때 이제 대선 후보 하면서 사퇴를 한 바가 있는데 그때까지 사실상 이재명 대표가 경기시장이었을 때 한 일과 성남시장이었을 때 한 일과 경기도지사 때는 별다른 일은 안 했던 거 아니야라고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웨이브파크가 나왔고 이런 엄청난 사고를 쳤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치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그러면서 오히려 국민들을 가르치려는 듯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거든요. 저는 이러한 부분이 오히려 같은 경기도지사를 했었던 저희 김문수 후보에게는 득점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기도지사를 8년 동안 하면서 저희가 실제로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대기업들을 유치를 했고 그리고 그 과정에 있어서 뭐 GTX라든지 굉장히 정말
정말로 치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러한 그 이재명 대표가 8년 동안 성남시장을 하면서 있었던 그 수많은 개발 의혹들, 그리고 2년 동안 경기도지사를 하면서도 이러한 실패에 대해서도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국민들께 큰 소리를 치는 모습들이 저희들로서는 정말로 이재명 대표의 이런 민주당의 전행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다시 한번 아실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고도 생각합니다. 네, 지금 웨이브파크 문제뿐만이 아니라 TV 토론을 두고서도 고발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김문수 후보의 전광훈 목사 관련 발언이 허위 사실이다라면서 김문수 후보를 고발하겠다고 했고요.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가 부정선거와 관련해 거짓말을 했다라면서 이재명 후보를 고발하겠다는 건데 지금 뭐 대선이 가까워질수록 고소고발전이 격화하는 분위기예요. 그렇죠. 지금 뭐 허위 사실들이 난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 저희는 사실 정광훈 씨와 이 김문수 후보의 관계에 대해서는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국민들이 이 김문수 후보가 과거 이 정광훈 씨가 창당한 그 자유통일당이라는 정당, 지금도 광화문에서 이 그 극우 집회, 태극기 집회를 주도하고 있는 이 정당의 초대 당대표였다는 사실 때문에 이 김문수 후보가 당선되면 극우적으로 국정 운영을 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를 갖고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동훈 전 대표도 김문수 후보에게 극우 세력과의 단절을 요구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보수 지지층 안에서도 그 김문수 후보가 과거에 있었던 이런 전력 때문에 극우 정당과 극우 세력과의 이런 인연이 아직도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들이 있거든요. 그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TV 토론에서 분명히 단절된 건 맞느냐라고 하면서 과거에 눈물도 흘리지 않았느냐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거든요. 근데 김문수 후보는 본인이 극우 세력과 아무 연관이 없다는 것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눈물 흘린 적 없다, 허위 사실 유포하면 안 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지금 뭐 포털 사이트에서 가볍게 검색만 해도 바로 김문수 후보가 정광훈 씨 때문에 그 눈물 흘리는 영상이 나옵니다. 명백한 거짓말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당에서는 고소고발을 한 것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김문수 후보를 민주당 측에서 고발하겠다라고 하잖아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서 당선 목적 그 허위사실 유포라는 건데 그러면은 이런 거 고발하기 전에 지금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공직선거법 개정하겠다라고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처벌 조항 자체를 없애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없애겠다라고 하는 개정안에 대해서는 내지 않겠다라고 먼저 국민들께 말씀을 드리고 그 이후에 김문수 후보를 고발하는 것이 순서상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네거티브의 고소 고발까지 이 대선 레이스가 끝나가면서 지금 이 세 개 정당의 싸움이 상당히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치권 쟁점 짚어봤습니다. 세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